비록 약으로 쓴다 한들 우리 땅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억지로 구해오라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내 병을 고치자고 백성을 힘들게 할 수 없다. 허락하지 않겠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점투성이 임금, 세종.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지만 실록을 비롯한 사료를 통해 상당히 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확인된다.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기도 하다. 우선 세종은 식습관에 문제가 많았다. 고기를 대단히 좋아했고 채소를 극단적으로 멀리했다. 부왕태종이 건강을 걱정하여 식단 조절을 촉구했으나 고기만 보면 절제하지 못했다. 병중에도 고기 반찬을 고집해 의관들을 곤혹스럽게 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다. 당연히 세종은 몸이 매우 비대했다. 태상왕 태종이 건강을 위해 사냥과 말타기를 권유했으나 번번이 거절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참여했다. 신하들도 여러 차례 운동을 권했지만 듣지 않았다. 당연히 재위기간 당뇨병, 실명 수준의 심각한 안질, 관절염, 신경계 질환, 부종 등 각종 질환을 달고 살았다. 말년에는 걷기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세종의 허약한 체질은 상당 부분 생활 습관이 원인이었다. 세종 42세 되던 해에 기록된 실록을 보면 대왕은 지독한 눈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미 4년 전부터 소갈증으로 고통받아 왔음을 언급한다. 소갈증은 현대 의학으로는 당뇨병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당시 세종은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루에 마시는 물이 한 동이가 넘을 정도였으며 말년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이 극도로 악화되어 바로 앞사람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너무 뚱뚱해서 걷기 힘들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걸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은 지나치게 여색을 밝혔다. 정비 소원왕후 외에 공식 후궁만 6명이며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총 22명에 달했다. 신하들이 잠자리에 절제를 권하는 기록이 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세종의 당뇨 및 각종 성인병이 과도한 성생활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실록에도 여색을 경계하지 않은 것이 건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소원왕후의 부친인 시몬은 세종이 즉위한 해에 영의정에 오른 고위 권신이었다. 딸이 왕비가 되면서 그 위세가 크게 높아졌다.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상왕으로서 군권을 쥐고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태종은 평생 외척 세력을 극도로 경계한 군주였다. 세종의 장인 시몬이 영의정까지 오르자 태종은 외척이 왕권을 위협할 것을 우려했다. 세종이 즉위한 직후 시몬은 명나라의 사은사로 파견된다. 귀국 즉시 시몬은 체포되었고 곧 사사된다. 하지만 갓 즉위한 세종은 상왕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세종은 장인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소원왕후 역시 아버지의 죽음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세종이 왕이었으니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죄 없는 장인이 죽는데도 세종은 꼼짝도 안 했다. 세종은 아들 관리에 실패한 왕이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세종은 수양대군이 세력을 키우는 것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았다. 이것이 세종 사후 계우정난과 단종 폐위로 이어지는 비극의 씨앗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은 황희 등 문제 있는 인물을 중용했다. 세종이 오랫동안 신임한 명재상 황희는 재임 중 각종 비리와 청탁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딸의 노비 문제 등 사생활 추문도 있었다. 왕조실록을 보면 황희에 관한 상당히 충격적인 기록들이 있다. 그는 재임 중 여러 차례 뇌물수수 혐의로 사원부 사관원의 탄핵을 받았다. 또 황희의 딸은 남의 노비를 불법으로 빼앗기도 했다. 이게 문제가 되자
황희는 적극적으로 딸을 두둔했다. 사원부에서 탄핵 상소를 올렸으나 세종이 황희를 감싸며 처벌을 무마시킨다. 황희는 유능하지만 청렴하지는 않은 재상의 전형적 사례로 조선시대에도 이미 논란이 많았다. 오늘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청렴한 황희 이미지는 후대에 미화된 것이다. 실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종실록을 직접 찾아보면 황희에 관한 탄핵 기사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있다. 세종이 이를 알면서도 덮어주고 계속 기용했다는 점에서 인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까지가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약점이다. 두 번째,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 조선시대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을 보면 흰장딱, 암꽁, 양고기는 갈증을 멈추게 하고 몸의 기운을 돋우는 훌륭한 약용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의 소갈증이 날로 심해지자 세종 13년 임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양고기를 바치겠다고 신하들이 아랬다. 이것은 일반 음식이 아니라 임금님의 병을 고치기 위한 약입니다. 지방 관청에 명하여 약용으로 쓸 양을 한 마리씩만 바치게 하여 시험해 보십시오. 이때 세종이 보인 태도는 그의 성품을 잘 보여준다. 비록 약으로 쓴다 한들 우리 땅에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억지로 구해오라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내 병을 고치자고 백성을 힘들게 할 수 없다. 허락하지 않겠다. 당시 조선에는 양이 거의 없었고 명나라에서 사신을 통해 소량 들여오거나 일부 귀하게 기르는 정도였다. 임금이 양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지방 수령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짜 양을 구하러 다닐 것이 뻔했기에 세종은 자신의 당뇨 치료보다 백성들의 편안함을 먼저 선택하여 양고기 진상을 끝까지 거절했다. 비슷한 일화가 또 있다. 세종 때 함길도 관찰사가 조정에 특이한 진상품을 올렸다. 바로 사람의 손에 잘 길든 살아있는 사슴이었다. 당시 지방관들은 왕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희귀한 동물이나 사냥감을 산채로 잡아 바치곤 했다. 관찰사는 이 사슴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따르니 왕이 궁궐 후원에서 키우며 감상하기에 딱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먼 길을 거쳐 한양으로 보낸 것이다. 사슴을 본 세종대왕은 기뻐하기는커녕 단호하게 거절하며 신하들을 크게 꾸짖었다. 세종이 이 사슴을 거부한 이유를 실록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슴은 본래 성질이 거칠고 사나워서 사람을 보면 달아난다. 그런 사슴을 사람이 길들였다는 것은 분명 지방관리가 협박하고 명령하니까 함길도 백성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매달려 억지로 먹이를 주며 오랜 시간 길들였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상서로운 선물이 아니라 우리 어진 백성들의 눈물과 원망 그리고 고통이 담긴 물건이다. 당장 궁궐 박수프로 사슴을 내보내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산짐승을 길들여 바치지 말라. 세종은 눈앞에 신기한 동물보다 그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했을 영세한 북방 백성들의 노고를 먼저 꿰뚫어 본 것이다. 이 일화는 왕에게 진상한다는 명목으로 못된 관리들에 의해 백성들이 입는 피해를 경계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군주의 모범 사례가 된다.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위초년, 조선 전역에는 연이어 혹독한 가뭄과 대기근 그리고 역병이 휘몰아쳤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흙을 파먹거나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갔고 창덕궁의 궁녀들 사이에서도 전염병이 돌았다. 즉위한 후 7년이 넘는 동안 계속 가뭄이 들었는데 이를 백성들은 세종대안이라고 불렀다. 세종은 광화문 내거리에 솥을 내걸고 죽을 끓여 나눠주는 등 굶주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기근을 이겨내기란 역부족이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세종은 경회로 동쪽에
2칸짜리 초가집을 짓게 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임금이 대궐 안에서 편하게 누워 잘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신하들은 화재와 안전, 건강 등의 문제를 들며 반대하였지만 세종은 오히려 경복궁에 있는 낡은 자재를 재활용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임금의 체면을 상하게 만들고 게다가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신하들과 중전이 계속해서 만류했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초가집을 지을 때 궁궐 안에 버려진 목재를 이용하라고 명령했다. 주춧돌도 쓰지 않고 억새로 지붕을 덮어 만든 초가집이 완성되자 세종은 이곳을 집무실이자 침소로 사용했다. 세종은 2년 3개월 동안 그 초가집에서 거주하며 업무를 진행했다. 신하들이 세종을 위해 다른 가구들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내가 명한 것이 아니면 작은 물건 하나라도 이 안에 들이지 말라. 고하며 사치스러운 물건은 모두 거부하였다. 세종은 자신의 건강과 즐거움보다는 항상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노동력과 고통을 가장 먼저 계산했던 진정한 성군이었다. 왕권이 절대적이었던 정근대 사회에서 군주가 스스로 초가집으로 기거를 옮기는 행위는 백성이 겪는 천재지변의 책임은 모두 군주인 나에게 있다는 철저한 반성과 책임감의 표현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길들인 사슴 이야기나 당뇨 치료를 위한 양고기를 거절한 일화와 더불어 이 경애로 동쪽 초가집 일화는 세종대왕이 왜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군으로 꼽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세종 말년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여색을 지적하는 자료가 많이 있다. 세종대왕에게는 늘 침전에 머물며 밤낮으로 가장 가까이서 수발을 들던 어린 궁녀가 있었다. 왕의 총애가 깊어지자 이 궁녀는 어느 날 밤 세종과 동침을 한 뒤 사사로운 청탁을 한다. 정확한 관직명이 기록되진 않았으나 문맥상 자신의 친정 오라버니에게 벼슬 하나를 내려달라는 요지의 부탁이었다. 보통의 군주라면 총애하는 여인의 베갯머리 송사를 가볍게 들어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칙주의자였던 세종대왕은 이 청을 듣자마자 큰 위기감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청탁하는 것을 보니 내가 평소에 너무 사랑해준 탓이로구나. 아직 나이 어린 처자인데도 벌써 권력을 탐해 청탁할 줄 아는데 나이를 먹고 자라면 훗날 궁중을 어지럽히며 어떤 짓을 저지를지 불보듯 뻔하다. 세종대왕은 그 자리에서 청을 단호히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 궁녀를 침전에 들이지 않고 영구히 멀리하여 다시는 곁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 사소한 정에 이끌려 국가의 공적인 인재 등용을 망가뜨리거나 외척이 바로할 여지를 싹부터 잘라버린 세종의 철저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이다. 세종은 매우 따뜻한 군주였다. 궁궐에서 일하는 관비 등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 전 45일, 출산 후 100일의 휴가를 공식 법조문으로 보장해 주었다. 심지어 그 남편들에게도 30일의 육아휴직을 주었다. 당시 15세기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 시절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다스림을 펼 줄 아는 군주는 아마 세종이 유일할 것이다.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했다. 세자의 두 번째 아내인 순빈 봉씨가 남편의 무관심 속에 외로워하다가 자신의 처소에 있는 궁녀 소쌍과 벌린 동성애 스캔들이 있었다. 동성애 소문이 궁궐 안에 널리 퍼지자 세종이 직접 세자빈과 궁녀를 불러 국문을 벌였다. 실록을 보면 소쌍이 말하기를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내전으로 부르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물러가게 하고 저를 억지로 침실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의 형상처럼 저를 안아 눕혔으니 저는 무섭고 민망하여 거부했으나 빈께서 힘으로 껴안아 마침내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처럼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세종은 큰 충격을 받고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나의 불찰. 이라며 탄식했고 며느리 순빈 봉씨를 단호하게 평민으로 강등하여 거울 밖으로 내쫓았다. 하지만 유교적 법도가 엄격했던 조선왕실에서 왕이 직접 궁녀와 세자빈의 동성애 사실을 실록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기록하게 한 세종의 자세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종대왕은 궁녀들을 아끼고 그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준 훌륭한 경영자였지만 왕의 총애를 무기로 국가의 시스템을 흔들려 하거나 벼슬을 요구하는 청탁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던 냉철한 개혁가였다. 세종대왕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훈민정음 하나 때문만이 아니다. 평생 당뇨로 몸이 무너져 가면서도 치료약으로 권해진 양고기를 백성에게 폐가 된다며 거절한 왕. 신기한 동물보다 그것을 잡아온 사람의 수고를 먼저 본 왕. 편리한 궁궐을 버리고 불편한 초가집에서 2년 3개월을 버틴 왕. 세종의 위대함은 업적의 크기가 아니라 매번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그 변함없는 항심에 있었다. 그 항심은 그가 가진 몇 가지의 흠결을 훌쩍 뛰어넘을 뿐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어떠한 통치를 해야 하는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결점투성이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였던 세종대왕의 두 얼굴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호걸승 사명대사의 민간설화와 대사가 일본에 갔을 때 신이 한 행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명대사 유정은 우리나라의 호걸승이다. 금강산 유점사에 주석하고 있었는데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외병이 대거 이르자 같이 기거하던 중들과 함께 왜구를 피하여 깊은 산골짜기로 숨었다. 첫 번째 꼭지, 임진왜란 중 일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불승이 가서 보니 외병들이 유점사에 들어가 그곳에 거처하던 불승 수십 명을 결박하고는 금은 보화를 찾았는데 승려들이 내놓지 않자 죽이려고 하였다. 사명대사가 이 말을 듣고 유점사에 가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자 중들이 모두 만류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같이 기거하던 스님들을 죽음에서 구하고자 하시니 그 자비로움이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입을 더듬어 그 수염을 잡아당기는 격이니 무익한 일로 다만 화를 부를 뿐입니다. 유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남병들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 행동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지라 외병들이 심상하게 여겼다. 일주문에 이르니 외병들 여러 명이 있었다. 유정은 칼과 창을 손질하는 병사들 앞을 절하거나 읍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며 걸음을 멈추지도 않은 채 지팡이를 끌고 손을 휘저으며 들어갔다. 외병들은 빤히 쳐다만 볼 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 산영로를 지나 법당 아래에 이르니 중들이 모두 결박당한 채 양편 행랑 아래 있었다. 유정은 자신을 보고 우는 중들을 일부러 돌아보지 않았다. 한 외병이 법당 안에서 문서를 다루고 있었다.
유정이 곁에 가서 보았으나 그 외병은 그를 막거나 꾸짖지 않았다. 그 문서는 보아도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외놈들 글자 사이에 예서가 간간히 섞여 있었다. 곧장 법당에 오르니 여러 외장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 장수가 글을 써서 물었다. 너는 문자를 아느냐? 유정이 글을 써서 보여주었다. 대략은 안다. 너희 나라에서는 7조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6조가 있지 어찌 7조가 있겠느냐. 어디 들어보자. 유정이 6조의 법명을 쭉 써서 보여주자 그 외장이 크게 기이하게 여기더니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 절에 있는 금은보화를 모두 내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너를 죽이리라. 유정이 글을 써서 대답하였다. 우리나라는 금과 은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단지 쌀과 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은 보화는 온 나라를 통틀어도 드물다. 하물며 산에 사는 불승은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 중들은 단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드리고 채식하며 초이를 입을 뿐이다. 혹은 곡기를 끊고 솔잎을 먹으며 혹은 민가에 걸식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어찌 금은 보화를 쌓아 둘 리가 있겠는가? 또 장군을 보니 불가에 6조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불법은 자비를 베풀고 살생하지 않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지금 보니 죄 없는 어리석은 중들을 행랑 아래 결박하여 놓고 진기한 보화를 내어놓으라 하는데 저 중들은 지팡이 하나로 온 산을 다니면서 민가에서 밥을 구걸하여 조석으로 공양받는 사람들이다. 비록 몸을 가르고 뼈를 가루낸다 한들 어찌 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들은 모두 불법을 닦는 승려들이니 원하건대 장군은 그들을 살려 죽어라. 외장들이 유정의 글을 돌려보고는 얼굴빛이 변하여 부하에게 무어라고 말하자 부하들이 당 아래로 내려가 양편 행랑에 묶여있는 20여 명의 승려를 풀어주었다. 유정이 손을 휘저으며 지팡이를 끌고 절 밖으로 나가자 외장이 커다란 판자에 글씨를 크게 써서 일주문 앞에 내걸었다. 이 절에는 돌을 깨우친 고승이 있으니 군사들은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즉시 병사를 해산하여 물러갔으며 이로부터 외병이 다시는 유점사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지자 사명대사는 산사에 모인 승려들에게 말했다. 불승이 칼을 잡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묻는 스님들이 있을 것이오. 승려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대사가 이어서 말했다. 그러나 조선의 백성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찌 산속에만 숨어 있겠소? 그 말을 듣고 승려들이 하나둘 일어섰고 그날 모인 승려들이 조선의 승병이 된다. 조정에서는 사명대사를 승군의 장수로 임명하여 팔도의 승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중 유정은 불자인 외장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회담했다. 한 번은 가토 기요마사가 물었다. 조선에서는 어떤 보물을 가장 귀히 여기요? 유정이 대답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없고 일본에 큰 보물이 있지요. 가토가 어리둥절해하자 사명대사가 일갈했다. 나라에서 그대의 머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황금 천근과 만호 고을의 원님 자리를 준다고 하니 이만한 보배가 어디 있겠소? 가토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무척 두려워하였다. 두 번째 꼭지. 일본에서의 설화. 온갖 시험을 이겨낸 신이한 승려 유정. 1604년 선조의 국서를 받들고 일본에 건너간 사명대사는 교토 후시미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강화를 맺고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3,500여 명을 이끌고 이듬해 귀국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반 사신을 영접할 때 300명, 영의정급 사신에게는 600명을 내보냈는데 사명대사에게는 무려 1000명을 수행케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대사가 일본에서 얼마나 높은 대접을 받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사명대사는 교토의 고쇼지에 머물며 붓글씨를 남겼는데 이 유목이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어 적국의 승려가 남긴 글씨를 귀하게 여길 만큼 일본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설화가 탄생했다. 첫 번째는 일본 왕의 병풍시험 설화이다. 사명대사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들은 그의 길을 꺾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병풍의 글자 외우기이다. 일본 측은 사명대사가 머무는 방의 복도에 수만 개의 글자가 적힌 병풍 수십 개를 세워두었다. 대사가 그 복도를 지나가자마자 병풍을 치워버린 뒤 방금 본 글자들을 외워보라고 요구했다. 대사는 병풍 속 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밤새도록 잘잘 읊었을 뿐 아니라 오자가 하나 난 것까지 완벽히 짚어내어 일본인들을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줄줄 외우다가 딱 한 폭만 말하지 못했는데 일본인들이 비웃으려 하자 대사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병풍의 그 부분은 바람에 접혀서 보이지 않았소이다. 일본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 글자가 적힌 부분만 접혀 있었다. 일본인들은 그의 천재적인 기억력에 경악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독사 가득한 목욕탕 설화이다. 일본 측에서는 도승으로 유명한 사명대사의 담력과 도력을 시험해 보려는 계략을 꾸몄다. 일본 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 길을 오셨으니 먼저 목욕하고 쉬십시오. 그리고 사명대사를 목욕탕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그 목욕탕 안에는 독사가 바닥에 가득 우글거리고 있었다. 누구라도 놀라 도망칠 상황이었지만 사명대사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대사가 자신의 염주를 목욕탕 안으로 던지자 염주가 무언가에 부딪혀 탕소리가 났는데 독사들에게는 닿지 않았다. 제 아무리 독사라도 뜨거운 목욕탕에서 무사할 리 없으므로 욕탕의 밑바닥에 두꺼운 유리판을 덮고 그 밑으로 독사들을 풀었던 것이다. 그러자 사명대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연하게 목욕을 마쳤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일본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말했다. 과연 조선의 큰 스님답다. 그 이후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사명대사의 담력이 크게 알려졌다고 한다. 세 번째는 뜨겁게 달군 방에서 대사 태워 죽이기 설화이다. 일본인들이 사명대사를 시험하기 위해 뜨겁게 달군 방에 가두었는데 겉으로는 대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구리로 만든 방에 머물게 한 다음 방 아래에는 숯불을 엄청나게 지펴 방 전체를 쩔쩔 끓게 달구었다. 대사가 그 간교한 계교를 알아차리고는 방 안벽면에 얼음 빙자와 겨울 동자를 써서 천장과 벽에 붙였다. 그러자 화기가 물러가고 방 안이 오히려 차가워져 수염에 얼음이 맺혔다. 사명당이 뛰쳐나오길 기다리던 일본인들은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고 다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어본 일본인들은 기겁했다. 사명대사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데 수염에는 고드름이 맺혀 있고 방 안은 얼음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쇠로 만든 말인 철마설화이다. 일본인들이 철로 만들 말에게 사흘 동안 불을 뗀 다음 시뻘겋게 달아오른 철마 위에 사명대사를 앉히려 했다. 화가 난 사명당이 말을 타고는 8만 대장경을 외웠다. 그러자 갑자기 일본 전역에 태풍이 불어 대홍수가 났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자 사명대사가 8만 대장경 외우기를 그쳤고 그러자 태풍이 그쳤다.
뒷말 사명의 수레에 의하면 일본 백성이 고생할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가 싫었지만 한 번은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회담이 끝난 후 돌아오려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고맙다고 설면자 2만 근을 그에게 주었다. 유정은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것을 대마도주에게 모두 주고 귀국했다. 세 번째 꼭지. 귀국 후 일화입니다. 당시 조정 일부에서는 승려가 외교적 전면에 나선 것에 관해 은근히 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선조 역시 한편으로는 그의 공로를 치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향력을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대가 일본 국왕의 항복 문서를 받아오지 못했으니 아쉽구나. 사명대사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소승이 비록 항복 문서는 받아오지 못했으나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 백성 수천 명을 구해왔습니다. 만약 제 공이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지금 당장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했던 대사의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선조는 그의 기계에 놀려 더 이상 책잡지 못하고 극진히 대접했다고 한다. 돌아온 다음 사명대사는 정의품 가의의 직위와 임금이 타던 말, 엄화 등을 하사받았다. 그때는 스승인 청어 휴정대사가 입적한 이듬해였다. 사명대사는 묘양산에 들어가서 스승의 영탑에 애를 표하고는 치악산으로 들어갔다가 가야산 해인사 홍제암에 머물다가 입적했다. 후에 밀양의 표충사, 묘양산의 수충사에 배양되었으며 해인사의 홍제 존자비가 있다. 승려의 몸으로 국가의 위기에 몸소 뛰쳐나와 의승을 이끌고 전공을 세웠으며 전후의 대일 강화 외교 등 눈부신 활약은 후세 국민이 민족의식을 발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